총선이 끝나면은 약간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반전될 것이다. 그런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총선 이전과 총선 이후 부동산 시장 뭔가 분위기가 달라지는 포인트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변화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일단은 약간 주택을 가지고 계시는 그렇죠. 반등하는 그렇죠. 원하는. 그렇죠. 왜냐면 주택가가 올라야 되는데.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더 간절히 원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간절도를 우리가 간절도를 측정하면. 네. 그러면은 총선이 지나면 예를 들어서 결과에 따라서 간절도가 달라지겠죠. 예를 들면 뭐 본인들이 주택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쪽이 승리한다면 그럼 간절도는 더 올라가고. 맞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매물이 줄어들 겁니다. 근데 최근까지 매물이 계속 증가했거든요.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해서 1년 동안 4만 건에서 지금 8만 건 찍었는데, 그런데 총선 이후에 만약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매물이 급격하게 줄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안 팔겠죠. 맞아요. 근데 반대에 본인들이 생각하는 거 다른 결과가 나오면 매물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어요. 되게 분기점이 될 수는 있겠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경우 매물이 감소한다고 그래도 누가 높은 가격에 사줄 거냐가 중요하잖아요. 그게 가격으로 옮겨가는 거잖아요. 매물의 감소가. 맞아요. 그러기에는 제한적이에요. 왜요? 시장에 수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네. 그 가격을 감당해낼 수 있는 수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지금 부동산 가격이 비싸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이 그래프 그래서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 MC 이거 보세요. 네. 서울 아파트 구입 물량 지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3이요. 2022년 기준 3인데 이때 기준으로 해서 가격이 오르거나 아니면 소득이 증가한 건 아니니까 2로 됐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중간 소득의 가계가 대출을 받아서 살 수 있는 아파트의 양이에요. 3이라는 건 100채 중에서 3채밖에 못 사요. 그러니까 그만큼 가격이 비싸다는 거예요. 내가 감당해낼 수 있는 가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한국의 주택시장을 볼 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하고 다른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되는 게, 예전에는 이런 거예요. 공급을 하면 무조건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감당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요. 시장의 가격을 결정하는 건 사고 싶은 사람이 아니에요. 살 수 있는 사람이죠. 이걸 유효수요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말은 틀려요. 그러니까 부동산 전문가들이 어디에 나와서 여러분 강남 집값은 안 빠집니다. 왜요? 여러분 다 살고 싶죠? 그런데 어떻게 빠져요? 수요가 이렇게 많은데. 아니에요. 그건 틀린 말이죠. 사고 싶죠. 근데 살 수 없다고요. 시장을 움직이는 건 살 수 있는 수요예요. 그래서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사실은 지금 위축된 건 이 유효 수요가 줄어들었다. 그래서 아까처럼 매물이 감소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거는 제한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반면에 매물은 증가해요. 두 번째 경우에. 근데 살 수 있는 사람 없으면 가격 하락폭은 커지겠죠. 그렇게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물이 줄어도 가격이 오르진 못하고 대신 빠지진 않겠죠. 근데 반대의 경우에 매물이 증가하면서 가격은 그러면 하락의 폭은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총선이 아무튼 뭐 의미 있는 변화의 기점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런 기대하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 지수를 보면은 약간 결과적으로 중위소득, 약간 중간 정도의 그런 가계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내지는 소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아파트 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00채 중에서. 근데 자산가들 입장에서는 막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자산가들이 뭐 사실 서울에 있는 자산가뿐만 아니라 지방에 있는 자산가들도 역시나 서울 쪽 물건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서 뭐 사고 하면 오를 수도 있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그동안 너무 많이 샀어요. 계속 살 수는 없어.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이 계속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단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가격이 오를 거란 기대감이 있을 때. 그렇죠? 근데 한계가 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자산시장의 가장 중요한 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진짜 자산시장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뭐랄까 쉽게 말해서 이런 중위소득자들이 사서 올려주는 힘이 가장 세다고요.
그때야 본격적으로 상승장이 나온다. 그렇죠. 그게 진짜 힘이라고요. 그럴 때가 오면 이런 무주택자가 집을 사네? 그러면서 투자하는 사람도 뛰어들어 사고 이런 거거든요. 약간 주식이랑 비슷하네요. 세력이 먼저 쫙 산 다음에 약간 좀 개미들이 막 달라붙고 이제 시세가 나오면은 그때부터 또 본격적인 진짜 상승이 올라가고. 나온다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런 지표가 의미 있게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총선 이후가 분기점이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약간 총선 이후가 방금 말씀하신 그런 2차 하락의 시작점이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글쎄요, 뭐 총선이 분기점이 될지 안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보통 이런 말들이 있으면 맨날 틀리지 않은 무슨 뭐 매돌 위기설 이런 거 혹시 맞은 거 보셨어요?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맨날 뭐 작년에도 많이 나왔고, 근데 지나놓고 보면 뭐 별거 없잖아요. 자, 그런데 뭐는 있냐? 이게 뭐 총선이랑 연관이 돼서 안 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이번 선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 지금 크나큰 문제는 안 생기게끔 열심히 정부 쪽에서 노력하지 않을까요? 그쵸? 그렇겠죠.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겠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근데 이것도 한계가 있는 거죠. 막는 것도. 자, 근데 저는 지금 제일 위험하게 보는 게 뭐냐면은 이 미분양이 다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미분양이. 이것도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이제 미분양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대략 한 5년 가까운 미분양 데이터고요. 이제 미분양이 증가를 하다가 19년부터 다시 하락을 해서 굉장히 좋았죠? 네. 그리고 2021년 11월에 바닥 찍고 미분양이 다시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이시죠? 이때 9월, 10월, 11월, 12월 미분양이 쭉쭉쭉 증가했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기억나시죠? 이때 이제 하락했죠. 하락이 아니죠. 22년 하반기는 폭락이죠, 폭락. 한 번에 20-30%씩. 작게는 20, 30에서 많게는 40, 50%가 떨어졌으니까. 아무도 그런 전망을 하지 않았잖아요. 아무도 그런 전망을, 뭐 떨어져 봐야 뭐 10%, 5%, 10% 이런 얘기. 근데 제가 21년 10월 달에 제가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저로의 매도 기회라고 하면서 제가 뭐라 그랬죠? 최소한 20에서 40% 빠진다라고 제가 데이터에 근거해 전망했잖아요. 그리고 22년에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고. 그리고 정부가 난리가 나니까 이걸 어떻게든 막아야 되니까 엄청난 정책들을 쏟아낸 거예요. 그래서 특례라는 말까지 붙여가면서 부동산 시장 살리기를 한 거죠. 그래서 미분양이 다시 줄었다가 지금 작년 23년 12월 올해 1월부터 미분양이 다시 어떻게 되고 있죠? 늘어나고 있네요.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미분양이 증가를 하면은 어떤 곳들이 고통을 받죠? 미분양이 많이 증가한 지역. 미분양이 증가를 하면은 네. 이거 다 전부 다 건설사 시행사들 이거 사업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분양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물건을 팔려고 지금 분양을 했는데 그러면 물건 만들고 뭐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갈 거잖아요. 그런데 나한테 들어오는 돈이 있다 없다? 없죠. 돈이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안 그래도 힘든데 더 힘들겠죠. 그래서 미분양이 증가하는 것들이 저는 이제 상당히 좀 우려스럽다. 그래서 앞으로 데이터를 좀 더 봐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미분양이 이대로 더 늘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상당히 위험한 신호입니다. 부동산 PF 시장도 마찬가지고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뭐 매물량이나 여러 가지를 지금 봤을 때는 2차 하락은 명백합니다. 올 수밖에 없어요. 다만 아까도 잠깐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역 따라 달라요. 일부 지역은 벌써 허리까지 떨어진 지역이 있어요. 허리까지. 예, 서울은 가슴 정도. 그리고 지역별로 아주 디테일하게 보면 아주 일부 지역은 무릎 밑으로 떨어진 지역들이 있습니다. 아, 진짜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제가 기회를 얘기하는 김기훈이 아니었잖아요. 저랑 뭐 방송 몇 번 하시면서 제가 네. 기회 얘기 하던가요? 안 하죠. 하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24년부터는 이제 기회가 온다. 24, 25, 26년. 그게 이제 선별적으로 네. 특정 지역별로 이제 24년에 오는 지역도 있고 네. 25년에 오는 지역도 있고. 맞아요. 지역별로 양극화 흐름이 펼쳐진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2010, 11, 12, 13 수도권 계속 떨어졌거든요. 지방은 계속 올랐습니다. 수도권만 빼고 모든 지방이 다 올랐어요, 이때. 데이터를 보면은.
네. 그래서 이런 패턴이 저는 앞으로 또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 지금 뭐 수도권은 좋고 지방 안 좋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죠. 안 좋으니까 기회가 오는 거예요. 좋으니까 여기는 기회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는 떨어질 일밖에 없는 거죠. 예. 항상 모든 투자의 기회는요, 힘든, 예, 지금 곡소리 나는 곳에서 투자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4월 총선이 임박했잖아요. 총선 앞두고 다양한 그 부동산 정책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이런 정책들이 총선 이후 시장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까요? 뭐 이미 나왔는데 이후에 바꿀 것 같지 않고요. 이건 거의 뭐 어떻게 보면은 선거 때문에 뭐든지 던지는 지금 던지죠. 지금 뭐 워낙에 급하다 보니까 정부가 선거를 위해서 뭐든지 던져요. 뒷감당 생각 안 하고. 일단 매표적 정치를 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 매표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거 근데 실제로 나중에 실행 가능할 것이냐. 그건 다른 문제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또 예타 같은 거 하면 다 안 될 가능성이 크니까 예타 면제하자 여야가 또 합심할 수가 있죠. 다음 대통령 선거. 이러면 이제 나라를 말아 드시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국민들은 눈앞에 있는 그런 조그만 이익들에 환호를 하게 만들고 근본적으로 이게 나라를 어느 쪽으로 끌고 가는지를 모르게 이게 아르헨티나에서 1970년 이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아르헨티나의 좌파들 무조건 풀어요. 재정 지원을 해줘요. 거들내요, 한번. 우파가 들어와요. 세금 깎아줘서 또 거들내요. 그래서 나라를 거들내서 아르헨티나가 20세기 초에 세계에서 GDP 1인당 소득이 3, 4위를 한 나라예요. 되게 좋았네요, 그때는. 그렇죠. 그때 왜냐하면 이제 아르헨티나 그 소고기 같은 것도 수출 많이 하는데 냉동선이 생겨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었죠. 6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하고 아르헨티나하고 비교하면 아르헨티나가 우리나라 1인당 소득이 1,500배가 됐어요. 지금 역전됐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지금 60년대, 70년대 이후로 잘 계속 성장만 해왔고 그 경험만 있어서 뒷걸음칠 거라는 걸 상상을 못해요. 일본을 봐요. 아르헨티나를 보세요. 그렇게 앞으로 그냥 계속 이렇게만 하면 잘 될 거라는 생각들 얼마나 뭐라 그럴까요? 이 마야픽한 생각인지 알 수가 있고, 이 근본적인 경제 문제라든지 이런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게 정치가 해야 된다는 거 이상적인 이야기인데, 우리 정치는 그걸 하려고 안 하죠. 왜냐? 그거 지금 여야 마찬가지예요. 뭐 민주당, 국힘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지금 아르헨티나식의 그 좌파, 우파 정당이 되고 있어요. 민주당 쪽에서 하는 말은 넌 돈 풀겠다는 말 하죠. 국힘에서 하는 말 세금 깎아준다 소리 하죠. 거기에다 지금 선거가 급하니까 돈까지 풀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재정권 전성 내세우면서 그 말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게 이제 국민들한테 통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그런 사탕을 주는 게 된다라는 건데, 결국은 뭐 민주주의가 잘 작동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이런 게 이 사탕이 결국은 나한테 얼마나 큰 독이 되고 올 것인지, 그걸 이제 인식을 해야 돼요. 그걸 인식을 하고 또 그게 이제 의사가 정치 과정에서 반영이 돼야 되는데, 불행히도 이제 그런 것들을 미디어나 지식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해줘야 되는데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죠. 눈치 보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문제, 근본적인 문제,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은 뭐 교수들 동료들 많이 해요. 사적으로. 공개적으로 이런 말 절대로 안 해요. 찍히니까요. 그런 문제들, 이게 부동산 문제 지금 돌아와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예타 같은 게 기본적으로 생긴 이유가 정치적인 동기로 너무 중국도 지금 부동산 법을 엄청나게 심각해서 그런데 우리는 중국까지 심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예타 지금 보면은 특별법을 통해서 예타를 회피하는 식의 그런 어떻게 보면은 매표 정치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 파퓰리스트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데, 파퓰리스트 정의가 이런 건 아니거든요. 파퓰리스트라는 게 엘리티즘에 반대되는 개념이라서 꼭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걸 나쁜 의미로만 계속 쓰는데, 저는 그 정확한 표현은 매표 정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매표 정치가 지금 너무 횡행해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 이런 것들 지적하면은 기득권의 이익에 반해요. 그리고 이걸 바꾼다? 힘들어요. 왜 아까 전에 중국 이야기도 하고 우리 97년 이야기도 했냐면은 바꿀 때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들어요. 그리고 효과는 나중에 나와요. 시차가 있죠.
그 당시에 대통령이나 정치인이 욕은 다 얻어먹어요. 역사에 기록될 때 뭐 업적이 없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효과는 나중에 사람들이 다 누려요. 자기 다음 대통령이 될 사람들. 내가 미쳤다고 그 짓 하냐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그 이야기에서 재벌들한테 내가 찍혀가지고 대통령 되려면 찍혀가지고 될 수 없다는 생각들 대부분 해요. 입 다물고 있죠, 다들. 그리고 나서 대통령이 되고 올바른 일을 하겠다? 내가 미쳤다고 하냐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본인한테. 해봤자 요거도 먹고. 그럼 성공할 가능성도 없지만 지금 내가 땡겨서 미래 세대 거 다 땡겨서 쓰는 거예요, 지금. 기본적으로. 풀고, 뭐, 세금 깎아주고, 뭐, 경제성 있고 없고, 뭐, 만들어주고 좋다니까. 해주고, 나중에 국민들이 미래 세대가 정말 다 짊어져요. 그러니까 이걸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수기 민주주의라는 게 이것이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는 시민들, 투표권자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게 수기 민주주의인데, 우리는 지금 수기 민주주의가 없는 선동 민주주의로 가고 있고 매표 정치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GTX 1기 신도시 그런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게 합리성을 가지는 나중에 뭐 예타 대통령 선거도 있고 해서 다 예타 면제해주자고 또 서로 이야기해서 가기 시작하면 정말 나라 앞길이 뭐 막막해요. 제가 보기에. 중국 뭐 아르헨티나 지금 보고 우리가 일본 보고 하하하 그러는데 과연 우리가 그런 나라들 보고 하하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4월 이제 총선이 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보니까 뭐 총선 앞두고 다양한 부동산 정책들 뭐 확실히 좀 제고하는 정책들 나오고 있는데 총선 이후에 집값에 좀 어떤 영향이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아까 제가 그 부동산 경기라는 게 이제 그 광기, 패닉, 붕괴의 과정을 거듭할 수밖에 없는 얘기들을 제가 그 경제 원리를 말씀드렸잖아요.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붕괴 다음에는 장기 정체기가 한 5, 6년 정도 와요. 수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저축이 새롭게 이게 축적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한 5, 6년 정도 걸려요. 근데 이 장기 정체기에는 아무리 강력한 부동산 부양 정책을 펼치더라도 이 부동산 경기 못 살아나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역사가 그래요. 부동산 투기 광풍을 불 때는 온갖 투기 억제책을 펼쳐요. 그거 투기 억제 못했어요. 그러다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면 또 온갖 부양 정책을 펼쳐요. 근데 살려내지 못했어요. 이거는 부동산 시장의 고유의 특성이란 말이에요. 예, 일반적으로 광기는 한 3년 정도 지속이 되고 패닉은 반년에서 1년 그리고 붕괴도 반년에서 1년 지속되다가 그 뒤에 5, 6년 정도의 정체기가 와요. 그 정체기에서는 그런 정책 펼치면 안 돼요. 이미 내가 중병에 걸렸어요. 그럼 감당을 해야죠. 미리 예방 못 했으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든지 그 부정을 하게 되면, 그리고 어떻게든지, 영양제나 뭐 이런 걸 통해서 그 활동을 활발하게 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낼 수가 있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뭐 그런 부분과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 책에서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이 미국 경제 대공황을 불러일으켰다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이렇게 총선을 앞두고 각종 공약들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본다면은 약간 좀 위험하다 그렇게 이제 보는 정책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럼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돈을 잘 쓰는 것은 이 목적이잖아요. 이 목적을 위해서는 돈을 잘 버는 수단을 강구를 먼저 해야 되잖아요. 수단이 뒷받침되지 않은 목적은 이거는 실패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당연히 실패를 해요. 그렇잖아요. 돈 잘 벌지 않고 쓰기만 해봐요. 그냥 망하잖아요. 그래서 선심정치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현재의 경제학은 이 목적과 수단도 구분을 안 해요. 그러니까 선심정책 펼쳐도 큰 일이 안 벌어질 줄 알아요. 근데 아니에요.
지금까지 이 세계적으로 특히 제3세계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는데, 소위 파퓰리즘? 이걸 통해서 경제를 망친 나라가 한두 나라가 아니에요. 아르헨티나는 세계대전 직후에 세계 5대 경제 부국이었어요. 근데 그 뒤부터 파퓰리즘이 만연하면서 지금 우리나라 국민소 3분의 1도 안 되잖아요. 그만큼 위험해요. 다만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조금 더 이성적인지 그 소위 이제 선심 정책 규모가 좀 적은 편이에요. 경제 규모에 대해서. 그래서 그나마 좀 나은 편인데 그래도 선심 정책은 후유증이 커요. 그 안 펼쳤으면 좋겠는데 이 또 정치라는 속성이 이제 그렇지는 못하니까 좀 답답하긴 하죠. 그런 선심 정책을 뭐 물론 이제 공약만 발표를 하고 실제로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으나 결과적으로 이 중에서 몇 개만 뭐 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오히려 이제 부동산 시장이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겠네요. 부동산 시장 절대 못 일어난다니까요. 아니, 새로운 수요가 일어나야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수요는 이미 그 투기 광풍 당시에 이미 다 사라졌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이제 엄청나게 이제 거래량 터지고 집값 엄청나게 오르고 2018년, 19년, 20년 투기 광풍이 불었잖아요. 미래 수요까지 끌어다 썼어요, 그때. 그러니까 수요가 없어진 상황이 된 거예요. 수요가 없어졌으니까 당연히 부동산은 붕괴되고 그 뒤에 이제 장기 정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2023년도에 장기 정책에 들어갔으니까 앞으로 한 2, 3년 지나면 주변에서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얘기 쏙 들어갈 거예요. 그때가 투자의 최저기예요. 이건 제가 한 얘기 아니에요. 주식 투자 대가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아라. 지금은 약간 그런 장치 침체기의 초입 부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럼요. 한 2년 정도 더 열심히 저축하셔서 그때 투자하시면 지금까지 이런 거 다 복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보면은 PIR 소득 대비 이제 집값 추이 보면은 상당히 높잖아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20배 가까이 되고 하는데 확실히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수요 자체가 생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요. 사람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내가 20평에 살고 있으면 30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싶잖아요. 그리고 변두리에서 살고 싶으면 중심부에서 살고 싶잖아요. 강남에서 살고 싶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투기는 안 없어져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구가 줄어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지금은 저출산 고령화 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인구가 정체하거나 이제 감소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한쪽에서는 슬럼화가 이루어지고 다른 한편에서는 투기가 일어나고 주기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선진국에도 대도시 주변에 슬럼화된 데 많잖아요.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도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과거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반지하에 사는 사람 많았어요. 맞아요. 지금 반지하 월세 전세 내놓는 사람들 하나도 없어요. 수요가 없으니까. 옥탑방도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2023년에 집값 조정이 올 거라고 하셨는데 정말 조정이 왔습니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 2024년 어떻게 보시는지 대부분 약간 여전히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고 있는데 박사님께서는 어떤 인사이트를 갖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저희는 전체적인 이제 거래량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불황장세라고 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고금리가 쉽게 풀리지 않고 또 가격도 그렇게 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요자들이 지난해처럼 그렇게 약간은 여름 넘으면 약간 묻지마로 들어왔거든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지금은. 왜냐면 가격이 안 싸기 때문에 그런 건데, 다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저는 보합세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는 좀 안 좋을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PF 문제가 시장을 좀 심리적으로 짓누르는 것도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미국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 상반기에 한 번 정도는 안 낮추겠습니까? 낮출 것 같긴 해요, 사실. 네, 그게 5월이 됐든 6월이 됐든. 그러면은 시장금리가 좀 낮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하반기 되면 다소 좀 숨통이 트이는 어떤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고,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 아마 소박스권 장세 정도로 봅니다. 그런데 상저하고로 보고 있어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때 약간 나을 거다. 하지만 뭐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는 말하자면 이제 소박스권이 그거잖아요. 박스는 박스인데 너무 작은 박스니까 큰 변동이 없다. 이렇게 저는 보고 싶고, 아마 주택 시장이 회복하려면은 2025년 내년 정도는 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왜냐하면 내년에 일단 체감적으로 금리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것도 물론 전망이죠. 그거 가봐야 하는 건데 뭐 그럴 가능성, 개연성을 보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내년에 아파트 입주 물량이 엄청나게 줍니다. 그래서 부동산 124 최근에 업데이트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전국적으로 24만 4천 가구 정도가 되는데 올해보다 한 10만 가구 정도 줍니다. 26% 정도 줄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을 감안해 보면은 내년부터는 어쨌든 간에 뭐 여러 가지 시장에 좀 온기가 돌 거다 이런 말씀 드리고, 다만 지금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분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하고 비아파트는 또 구분하셔야 돼요. 비아파트는 잘 아시다시피 빌라 뭐 사기라든지 전세 사기 이런 것 때문에 이게 구조적 불황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마진도 나고요. 그래서 아파트하고 비아파트하고 좀 구분을 하되, 만약에 여러분들 대부분 아파트 쪽에 이제 관심을 가지실 건데, 만약에 실수요자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올 아마 상반기 쪽에 좀 초점을 맞춰 보시되, 다만 이게 가격이 안 싸면 사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시장을 바라보실 때 타이밍과 프라이스를 동시에 보고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타이밍이 좋다 하더라도 프라이스, 그러니까 가격 메리트가 없으면 사면 안 돼요. 그래서 가격 메리트를 고려하지 않는 타이밍 제기는 무의미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무조건 싸게 사셔야 되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 돼요. 타이밍만 재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라고. 그렇잖아요? 그거보다는 이런 거죠. 마치 이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하고 불리고 있는 거죠. 근데 부지런한 사람은 어때요? 일단 때가 된다고 그러면은 이게 온 동네 감나무 밑을 뒤지겠죠. 좋은 감이 있는지 나쁜 감이 있는지 구분해서 이제 의사결정을 내야 될 건데, 무조건 부지런해서도 안 되지만 때다 싶으면은 있잖아요. 조금은 저는 나름대로 좀 다리품 같은 걸 파는 것도 필요하겠다. 저는 그걸 상반기 정도로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정도 보시는 거예요. 예. 그때 정도 되면은 약간 집값을 내리누르는 이제 요건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약간 반등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됐다. 반등보다는 그냥 약간 보합세 정도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렇게 갑자기 크게 오르지는 못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앞부분에 이런 말씀 올렸잖아요. 우리가 이런 통계적 시각보다 오히려 이런 건 평론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실수요자는 부동산 평론가적 접근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장바닥 시세에 저는 좀 더 초점을 맞추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2층 가구 이상 대단지의 흐름을 항상 봐라. 왜냐면은 이게요, 만약에요, 이 금매가 팔리잖아요. 그러면 통계적으로는 드디어 시세가 포착이 되기 때문에 가격이 빠집니다. 그동안은 거래가 안 됐으니까 시세를 모를 거 아니에요. 근데 실수요자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거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매물이 계속해서 공급되지 않는다는 전제를 본다면은, 이 거래가 되면은 어떻게 돼요? 싼 게 다 팔리잖아요. 그래서 통계적인 어떤, 접근하고 실수요자적인 접근은 조금 분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뭐 대학원 논문을 쓸 거 아니면은 조금은 현장에서 답을 찾는 게 저는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자기가 부동산 평론가가 됐다는 착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 했잖아요. 지금 시장 구조가 옛날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주식에서 이제 워낙 주식 제가 방송을 자주 봅니다, 진짜. 애청팬이에요. 네. 그런데 네네. 이게 있거든요. 우리가 주식에서 어떤 얘기를 해요?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는 얘기를 하죠. 맞아요. 네. 부동산은 이제 안 통합니다. 저성장 국민이잖아요. 우리가 부동산 특히 아파트 실거래가 저점이 언제였냐면은
2022년 12월이었어요. 이거부터 2021년 10월까지 무려 9년의 장기 랠리를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2015년이 요 사도 가슴에 사도 돈 벌었단 말이에요. 당연히 무릎에 사면 돈 벌었죠. 근데 지금은 그런 국민인가? 저는 그런 대세 상승보다는 소사이클이 반복되는 구조일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약간 오르고 약간 빠지고 이런 식의. 그렇다면은 무릎에 사면 상투가 됩니다. 작년에 서울 아파트를 예를 봐드릴까요? 작년에 바닥이 언제였냐면은, 그러니까 2022년 12월. 그러니까 서울은 그때의 바닥을 찍고 2023년 1월부터 올랐어요. 전국은 2월부터 오르고요. 근데 언제가 고점이었냐? 9월이 고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울 보면 약간 9개월 정도 오른 거죠. 나머지 지역은 8개월 정도 오르다 다시 꺾였잖아요. 작년 6, 7, 8 이럴 때에 거의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해서 집을 사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단기 상투 잡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은 광속이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옛날에 그 오프라인 마인드로 부동산을 접근하면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제발 부동산 경기 회복 초입 때 집 산다는 그런 마인드는 버리셔야 된다니까. 집은 불황기 때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그 전후에서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장기 상승 랠리를 보였던 그런 추억은 잊어야 돼,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제가 매입가를 낮출까 고민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제발 부동산을 논문 쓰듯이 평론가적인 접근이나 담론에 지나치게 빠지는 것은 좋지 않아요. 물론 통계도 장기적인 시기에는 보시는 게 좋죠.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접근하실 때는 내가 올해 어차피 집을 살 거야 라고 생각할 때는 너무 통계보다는 차라리 다리품을 팔아서 임장활동하는 게 훨씬 더 낫죠. 지금 대단지에서 금매가 팔린지를 체크해 보셔야 된다니까. 네, 그래서 실제로 보면요, 지금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은 1월 거래량이 조금 늘었어요. 지금 1월 거래량이 5일까지입니다. 5일까지인데 2월 5일까지. 그러면 1월 통계가 이제 2월 말까지 잡히는 겁니다. 이번에 설이 끼어 있죠. 그런데 1732건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난해 11월이 1842건이에요. 이거는 신고가 다 끝난 겁니다. 12월은 1825건이에요. 근데 1월이 지금 다 집계가 안 됐죠, 지금. 네네. 그 20일 이상 남았잖아요. 근데 1732건이면은 제 생각 2000건 아마 육박할 가능성이 높아요. 반대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아니요. 그냥 거래가 이제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 아주 많지는 않지만, 물론 이게 옛날에 우리가 역대 평균으로 보면 6,000건이 평균이에요. 2006년도부터 장기 시계를 보면은. 근데 그때에 비하면 이게 뭐, 아까 제가 불황장세라고 말씀을 올렸잖아요. 그래서 1월에 지금 신생아 대출이 시작이 됐어요. 물론 신생아 대출이 아까 국토부 자료를 보니까 일주일 만에 96,000건, 2조 5천억 정도가 이게 신청이 들어왔대요. 다만 여기 보니까 70%가 이게 그거예요. 대안대출이에요. 30%밖에 집 산다는 사람이 없긴 한데, 어쨌든, 시장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빨리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금 실수요자들은, 제가 뭐 지금 사라 이런 얘기는 말씀 못 드려요. 저는 상반기에 좀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말씀을 일단 드리는데, 책상에 앉아 있기보다는 조금은, 현장에서 조금은 답을 찾는 어떤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총선 이슈가 네네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리뷰하신 뭐 영상을 저희가 보긴 봤는데 총선이라는 또 새로운 변수 때문에 부동산 세금에서 좀 주의할 점이 있으면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저는 저희 그 수강생들하고 이제 구독자분들한테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조금 기대치를 낮춰야 될 것 같다. 어떤 기대치요? 왜냐하면 이제 저도 처음에는
총선이 4월달에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전에 좀 뭔가 추가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안 그럴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대선하고 총선은 좀 다르거든요. 네. 이제 새롭게 국회의원을 뽑아서 이제 국회를 구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이번 회기가 끝나고 이제 다음 넘어가는 건데 굳이 여기서 뭔가 힘을 들여서 할까? 그런 심리가 좀 드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굵직굵직한 대책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을 것 같고 총선 오히려 지나서 나올 것 같다. 그럼 총선이 4월달에 있죠? 그러면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어느 쪽이든 뭔가 어수선할 거예요. 양쪽 다 어수선할 수 있고. 그럼 금방 한두 달 지나갈 겁니다. 그럼 벌써 5월달, 6월달 돼버리죠? 근데 우리 세법은 항상 7월달, 8월달에 개정세법을 내거든요. 국세는 7월, 그리고 지방세는 8월달 내는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롭게 뭔가 하겠다는 거예요, 정부가. 그럼 이제 그때 새롭게 구성된 국회가 이제 9월달에 또 정기국회 열리잖아요. 그럼 그때 가서 뭔가 되지 않을까. 그럼 정기국회가 12월까지 가는데, 7월달 정부가 낸 게 바로 통과될까요? 뭐 10월, 11월, 그때 되겠죠? 그러면 언제 시행할까요? 24년 12월부터 시행을 할까요? 아니죠. 새롭게 25년 1월부터 하겠죠. 물론 최근에 언론 기사를 보니까 제가 오늘도 오면서 봤는데 한국경제 기사였는데 정부의 어떤 방침은 다주택자 규제를 좀 완화하고 또 특히 이제 부동산 PF 지금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좀 이제 활성화시키겠다, 살려보겠다 하는데 야, 이게 또 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막연하게 희망 갖지 마시고 조금 더 냉정하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총선 지나고 7, 8월 정도 돼야 될 것 같다. 뭔가 구체적 나오려면. 그럼 이제 지금부터 우리 12월인데 여유 있게 봤을 때 한 1년 정도 그냥 차라리 기다리는 게 낫다. 그러니까 그 말은 1년 정도는 내가 조금 더 뭔가 계획 있고 이게 좀 지금 현 상태 이상을 유지할 수 있는 뭔가 체력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스트레스 DSR 도입 논의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사실 또 내년 4월에 또 총선이 있고 그래서 이 대출을 옥죄는 정부의 기조가 좀 다시 바뀔 수 있을까요? 대출을 죄고 있는데요. 가계부채 때문에 사실은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게 맞고요. 2023년에는 특례보금자리 해줘서 이제 풀어줬는데 특례보금자리가 왜 도입이 됐을까요? 가계부채가 그때는 없었을까요? 그때도 심각했잖아요. 맞아요. 네. 심각했는데 자, 무엇이 중한 뒤? 무엇이 중한 뒤? 작년에 둔천주공 올림픽파크 포리온이 무슨 일로 가고 미계약이 날 정도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이 되다 보니 만약에 1.3 대책이 그렇게 안 나왔다면 저는 둔천주공이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나고 수습이 안 된다면 얼어붙으면서 진짜 경착륙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 파급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특례보금자리라는 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을 했고요. 그게 일반형이 9월 26일에 종료가 됐고요. 우대형은 2024년 1월에 종료가 되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가계부채 관리를 해야 되는데 더 급한 불이 있었기 때문에 특례보금자리를 도입을 했고 이제 상반기 반등을 했잖아요. 급한 불 껐어요. 정부 입장에서. 됐어. 이 정도면 됐어. 이걸 계속 연장해 주게 되면 또 과잉 수요가 들어오게 되고 오버슈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특례보금자리도 종료시켰고요. 생각해보면 몇 가지가 돼 있었잖아요. 50년 만기 상품도 슬그머니 없애버렸고요. 이제 스트레스 DSR도 도입한다라고 하는데 정부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트레스 DSR이 뭐냐면 이제 DSR이 우리 소득 대비 대출 한도를 정해주는 건데 더 강하게 적용해 주는 거예요. 가상금리를 예측을 해가지고 올라갈 가상금리를 미리 또 적용을 하는 건데 시뮬레이션 결과가 있는데요. 연소득 5천만 원 회사원이 변동금리 4.5%로 40년 대출을 빌리게 되면 3억 7천만 원 정도 지금 대출이 나오는데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게 되면 가상금리 1% 적용하게 되면 5천만 원 감소합니다. 3억 2천 원. 결국에는 대출을 쬐게 되는데 조이게 되는데 대출을 조이게 되면 가계부채 관리에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는 구매 능력이 안 좋아지잖아요. 아니 내 소득이 늘어나진 않는데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되면 살 수 있는 그 금액 기준이 낮아지게 되잖아요. 결국에는 주택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기존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전제 조건은 집값이 생각보다 더 많이 떨어져요. 정부는 그냥 상반기 반등을 했고 앞서서 우리 그래프 한번 봤잖아요. 그 실거래가 그래프를 보면 자 상반기 2023년 상반기 그래프 다시 한번 살짝 보면 이거 뭔가 눈으로 봐도 비정상이잖아요. 빨간색 파란색이 막 밑으로 막 내려왔단 말이에요.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
막대 그래프가 위로 너무 많이 올라가도 안 되고요. 밑으로 너무 많이 내려가도 안 돼요. 그러면 하반기 상황을 보면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딱 좋아요. 그냥 시냇물 흘러가듯이 조금 올랐다 조금 내렸다가 조금 올랐다 조금 내렸다. 요게 가장 원하는 시그널이거든요. 그러면 요 정도 수준을 유지한다면 가계부채는 굳이 풀어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내려왔는데 다시 또 2023년 2022년 12월처럼 큰 폭으로 내려가면 정부 입장에서는 특례보금자리 시즌2가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2024년에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특례보금자리는 없어졌지만 나오는 건 신생아 대출이 나오잖아요. 신생아 대출이 또 나옵니다. 27조 원 정도 규모입니다. 적지 않아요. 27조 원이 신규로 자금이 개방이 되는 거예요. 물론 대상은 정해져 있죠. 특례보금자리는 뭐 금액 기준이나 소득 기준이 되면 신청할 수 있는데 신생아 대출은 뭐 저 같은 사람은 뭐 어차피 나이도 안 되지만 이게 사실 자녀를 출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를 출산하는 분들에 대해서 출산율이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이제 하긴 하는데 그래도 저는 특례보금자리보다는 효과는 좀 제한적일 것이다. 하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그러면 하락폭이 커지는 것을 막아주는 버팀목 역할을 해주기에는 저는 어느 정도 역할은 충분히 해줄 수는 있다. 애기 놓을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 이게 대출이 나오니까 이거 받으려고 한번 해볼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대출 금리가 생각보다 더 많이 떨어지게 되면 신생아 대출이 뭐 1.6%에서 3.3%까지 나오는데 지금 고정금리가 3.3%까지 내려와가지고 이게 또 변수가 될 수는 있는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신생아 대출이 나오면 뭐 조금은 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총선이 끝나면은 약간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반전될 것이다. 그런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총선 이전과 총선 이후 부동산 시장 뭔가 분위기가 달라지는 포인트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변화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일단은 약간 주택을 가지고 계시는 그렇죠. 반등하는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주택가가 올라야 되는데.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더 간절히 원할 거잖아요. 그죠? 그 간절도를 우리가 간절도를 측정하면 네. 그러면은 총선이 지나면 예를 들어서 결과에 따라서 간절도가 달라지겠죠. 예를 들면 뭐 본인들이 주택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쪽이 승리한다면 그럼 간절도는 더 올라가고 맞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매물이 줄어들 겁니다. 근데 최근까지 매물이 계속 증가했거든요.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해서 1년 동안 4만 건 했어요. 지금 8만 건 찍었는데 그런데 총선 이후에 만약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매물이 급격하게 줄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안 팔겠죠. 맞아요. 근데 반대에 본인들이 생각하는 거 다른 결과가 나오면 매물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어요. 되게 분기점이 될 수는 있겠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경우 매물이 감소한다고 그래도 누가 높은 가격에 사줄 거냐가 중요하잖아요. 그게 가격으로 옮겨가는 거잖아요. 매물의 감소가. 맞아요. 그러기에는 제한적이에요. 왜요? 시장에 수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네. 그 가격을 감당해낼 수 있는 수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지금 부동산 가격이 비싸다고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이 그래프 그래서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 MC님 이거 보세요. 네. 서울 아파트 구입 물량 지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3이요. 2022년 기준 3인데 이때 기준으로 해서 가격이 오르거나 아니면 소득이 증가한 건 아니니까 2로 됐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중간 소득의 가계가 대출을 받아서 살 수 있는 아파트의 양이에요. 3이라는 건 100채 중에서 3채밖에 못 사요. 그러니까 그만큼 가격이 비싸다는 거예요. 내가 감당해낼 수 있는 가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한국의 주택시장을 볼 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하고 다른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되는 게 예전에는 이런 거예요. 공급을 하면 무조건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감당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요. 시장의 가격을 결정하는 건 사고 싶은 사람이 아니에요. 살 수 있는 사람이죠. 이걸 유효수요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말은 틀려요. 그러니까 부동산 전문가들이 어디에 나와서
여러분, 강남 집값은 안 빠집니다. 왜요? 여러분 다 살고 싶죠? 그런데 어떻게 빠져요? 수요가 이렇게 많은데. 아니에요. 그건 틀린 말이죠. 사고 싶죠. 근데 살 수 없다고요. 시장을 움직이는 건 살 수 있는 수요예요. 그래서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사실은 지금 위축된 건 이 유효 수요가 줄어들었다. 그래서 아까처럼 매물이 감소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거는 제한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반면에 매물은 증가해요. 두 번째 경우에. 근데 살 수 있는 사람 없으면 가격 하락폭은 커지겠죠. 그렇게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물이 줄어도 가격이 오르진 못하고 대신 빠지진 않겠죠. 근데 반대의 경우에 매물이 증가하면서 가격은 그러면 하락의 폭은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총선이 아무튼 뭐 의미 있는 변화의 기점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런 기대하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 지수를 보면은 약간 결과적으로 중위소득, 약간 중간 정도의 그런 가계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내지는 소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아파트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00채 중에서 근데 자산가들 입장에서는 막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자산가들이 뭐 사실 서울에 있는 자산가뿐만 아니라 지방에 있는 자산가들도 역시나 서울 쪽 물건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서 뭐 사고 하면 오를 수도 있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그동안 너무 많이 샀어요. 계속 살 수는 없어.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이 계속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단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가격이 오를 거란 기대감이 있을 때. 그렇죠? 근데 한계가 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자산시장의 가장 중요한 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진짜 자산시장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뭐랄까 쉽게 말해서 이런 중위소득자들이 사서 올려주는 힘이 가장 세다고요. 그때야 본격적으로 상승장이 나온다. 그렇죠. 그게 진짜 힘이라고요. 그럴 때가 오면 이 사람 이런 무주택자가 집을 사네? 그러면서 투자하는 사람도 뛰어들어 사고 이런 거거든요. 약간 주식이랑 비슷하네요. 세력이 먼저 쫙 산 다음에 약간 좀 개미들이 막 달라붙고 이제 시세가 나오면은 그때부터 또 본격적인 진짜 올라가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런 지표가 의미 있게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총선 이후가 분기점이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약간 총선 이후가 방금 말씀하신 그런 2차 하락의 시작점이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글쎄요, 뭐 총선이 분기점이 될지 안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보통 이런 말들이 있으면 맨날 틀리지 않은 무슨 뭐 매돌 위기설 이런 거 혹시 맞은 거 보셨어요?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맨날 뭐 작년에도 많이 나왔고 근데 지나놓고 보면 뭐 별거 없잖아요. 자, 그런데 뭐는 있냐 이게 뭐 총선이랑 연관이 돼서 안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이번 선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 지금 크나큰 문제는 안 생기게끔 열심히 정부 쪽에서 노력하지 않을까요? 그쵸? 그렇겠죠.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겠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근데 이것도 한계가 있는 거죠. 막는 것도. 자, 근데 저는 지금 제일 위험하게 보는 게 뭐냐면은 이 미분양이 다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미분양이. 이것도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이제 미분양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대략 한 5년 가까운 미분양 데이터고요. 이제 미분양이 증가를 하다가 19년부터 다시 하락을 해서 굉장히 좋았죠? 네. 그리고 2021년 11월에 바닥지고 미분양이 다시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이시죠? 이때 9월, 10월, 11월, 12월 미분양이 쭉쭉쭉 증가했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기억나시죠? 이때 이제 하락했죠. 하락이 아니죠. 22년 하반기는 폭락이죠, 폭락. 한 번에 20-30%씩 작게는 20-30에서 많게는 40-50%가 떨어졌으니까. 아무도 그런 전망을 하지 않았잖아요. 아무도 그런 전망을 뭐 떨어져 봐야 뭐 10%, 5%, 10% 이런 얘기. 근데 제가 21년 10월 달에 제가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저로의 매도 기회라고 하면서 제가 뭐라 그랬죠? 최소한 20에서 40% 빠진다라고 제가 데이터에 근거해 전망했잖아요. 그리고 22년에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고. 그리고 정부가 난리가 나니까 이걸 어떻게든 막아야 되니까 엄청난 정책들을 쏟아낸 거예요. 그래서 특례라는 말까지 붙여가면서 부동산 시장 살리기를 한 거죠. 그래서 미분양이 다시 줄었다가 지금 작년 23년 12월 올해 1월부터 미분양이 다시 어떻게 되고 있죠? 늘어나고 있네요.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미분양이 증가를 하면은 어떤 곳들이 고통을 받죠?
미분양이 많이 증가한 지역. 미분양이 증가를 하면은 네. 이거 다 전부 다 건설사 시행사들 이거 사업하는 거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미분양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물건을 팔려고 지금 분양을 했는데 그러면 물건 만들고 뭐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갈 거잖아요. 그런데 나한테 들어오는 돈이 있다 없다? 없죠. 돈이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안 그래도 힘든데 더 힘들겠죠. 그래서 미분양이 증가하는 것들이 저는 이제 상당히 좀 우려스럽다. 그래서 앞으로 데이터를 좀 더 봐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미분양이 이대로 더 늘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상당히 위험한 신호입니다. 부동산 PF 시장도 마찬가지고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뭐 매물량이나 여러 가지를 지금 봤을 때는 2차 하락은 명백합니다. 올 수밖에 없어요. 다만 아까도 잠깐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역 따라 달라요. 일부 지역은 벌써 허리까지 떨어진 지역이 있어요. 허리까지. 예, 서울은 가슴 정도. 그리고 지역별로 아주 디테일하게 보면 아주 일부 지역은 무릎 밑으로 떨어진 지역들이 있습니다. 아, 진짜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제가 기회를 얘기하는 김기훈이 아니었잖아요. 저랑 뭐 방송 몇 번 하시면서 제가 기회 얘기 하던가요? 안 하신 하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24년부터는 이제 기회가 온다. 24, 25, 26년. 그게 이제 선별적으로 네. 특정 지역별로 이제 24년에 오는 지역도 있고 네. 25년에 오는 지역도 있고. 맞아요. 지역별로 양극화 흐름이 펼쳐진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2010, 11, 12, 13 수도권 계속 떨어졌거든요. 지방은 계속 올랐습니다. 수도권만 빼고 모든 지방이 다 올랐어요, 이때. 데이터를 보면은. 네. 그래서 이런 패턴이 저는 앞으로 또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 지금 뭐 수도권은 좋고 지방 안 좋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죠. 안 좋으니까 기회가 오는 거예요. 좋으니까 여기는 기회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는 떨어질 일밖에 없는 거죠. 네. 항상 모든 투자의 기회는요, 힘든, 네, 지금 곡소리 나는 곳에서 투자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4월 총선이 임박했잖아요. 총선 앞두고 다양한 그 부동산 정책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이런 정책들이 총선 이후 시장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까요? 뭐 이미 나왔는데 이후에 바꿀 것 같지 않고요. 이건 거의 뭐 어떻게 보면은 선거 때문에 뭐든지 지금 던지죠. 지금 뭐 워낙에 급하다 보니까 정부가 선거를 위해서 뭐든지 던져요. 뒷감당 생각 안 하고. 일단 매표적 정치를 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 매표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거 근데 실제로 나중에 실행 가능할 것이냐. 그건 다른 문제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또 예타 같은 거 하면 다 안 될 가능성이 크니까 예타 면제하자 여야가 또 합심할 수가 있죠. 다음 대통령 선거. 이러면 이제 나라를 말아 드시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국민들은 눈앞에 있는 그런 조그만 이익들에 환호를 하게 만들고 근본적으로 이게 나라를 어느 쪽으로 끌고 가는지를 모르게 이게 아르헨티나에서 1970년 이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아르헨티나의 좌파들 무조건 풀어요. 재정 지원을 해줘요. 거들내요, 한번. 우파가 들어와요. 세금 깎아줘서 또 거들내요. 그래서 나라를 거들내서 아르헨티나가 20세기 초에 세계에서 GDP 1인당 소득이 3, 4위를 한 나라예요. 되게 좋았네요, 그때는. 그렇죠. 그때 왜냐하면 이제 아르헨티나 그 소고기 같은 것도 수출 많이 하는데 냉동선이 생겨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었죠. 6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하고 아르헨티나하고 비교하면 아르헨티나가 우리나라 1인당 소득이 1,500배가 됐어요. 지금 역전됐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지금 60년대, 70년대 이후로 잘 계속 성장만 해왔고 그 경험만 있어서 뒷걸음칠 거라는 걸 상상을 못해요. 일본을 봐요. 아르헨티나를 보세요. 그렇게 앞으로 그냥 계속 이렇게만 하면 잘 될 거라는 생각들 얼마나 뭐라 그럴까요? 이 마야픽한 생각인지 알 수가 있고, 이 근본적인 경제 문제라든지 이런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게 정치가 해야 된다는 거 이상적인 이야기인데, 우리 정치는 그걸 하려고 안 하죠. 왜냐? 그거 지금 여야 마찬가지예요. 뭐 민주당, 국힘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지금 아르헨티나식의 그 좌파, 우파 정당이 되고 있어요. 민주당 쪽에서 하는 말은 넌 돈 풀겠다는 말 하죠.
국힘에서 하는 말 세금 깎아준다 소리 하죠. 거기에다 이제 선거가 급하니까 돈까지 풀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재정권 전선 내세우면서 그 말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게 이제 국민들한테 통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그런 사탕을 주는 게 된다라는 건데, 결국은 뭐 민주주의가 잘 작동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이런 게, 이 사탕이 결국은 나한테 얼마나 큰 독이 되고 올 것인지, 그걸 이제 인식을 해야 돼요. 그걸 인식을 하고 또 그게 이제 의사가 정치 과정에서 반영이 돼야 되는데, 불행히도 이제 그런 것들을 미디어나 지식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해줘야 되는데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죠. 눈치 보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문제, 근본적인 문제.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은 뭐 교수들 동료들 많이 해요. 사적으로. 공개적으로 이런 말 절대로 안 해요. 찍히니까요. 그런 문제들, 이게 부동산 문제 지금 돌아와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예타 같은 게 기본적으로 생긴 이유가 정치적인 동기로 너무 부동산, 중국도 지금 부동산 법을 엄청나게 심각해서 그런데 우리는 중국까지 심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예타 지금 보면은 특별법을 통해서 예타를 회피하는 식의 그런 어떻게 보면은 매표 정치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 파퓰리스트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데, 파퓰리스트 정의가 이런 건 아니거든요. 파퓰리스트라는 게 엘리티즘에 반대되는 개념이라서 꼭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걸 나쁜 의미로만 계속 쓰는데, 저는 그 정확한 표현은 매표 정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매표 정치가 지금 너무 횡행해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 이런 것들 지적하면은 기득권의 이익에 반해요. 그리고 이걸 바꾼다? 힘들어요. 왜 아까 전에 중국 이야기도 하고 우리 97년 이야기도 했냐면은 바꿀 때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들어요. 그리고 효과는 나중에 나와요. 시차가 있죠. 그 당시에 대통령이나 정치인이 욕은 다 얻어먹어요. 역사에 기록될 때 뭐 업적이 없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효과는 나중에 사람들이 다 누려요. 자기 다음 대통령이 될 사람들. 내가 미쳤다고 그 짓 하냐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그 이야기에서 재벌들한테 내가 찍혀가지고 대통령 되려면 찍혀가지고 될 수 없다는 생각들 대부분 해요. 입 다물고 있죠, 다들. 그리고 나서 대통령이 되고 올바른 일을 하겠다? 내가 미쳤다고 하냐는 거예요. 이익이 안 되는 거예요, 본인한테. 해봤자 요거도 먹고. 그다음 성공할 가능성도 없지만 지금 내가 땡겨서 미래 세대 거 다 땡겨서 쓰는 거예요, 지금. 기본적으로. 풀고 뭐 세금 깎아주고 뭐 경제성 있고 없고 뭐 만들어주고 좋다니까 해주고 나중에 국민들이 미래 세대가 정말 다 짊어져요. 그러니까 이걸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수기 민주주의라는 게 이것이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는 시민들 투표권자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게 수기 민주주의인데 우리는 지금 수기 민주주의가 없는 선동 민주주의로 가고 있고 매표 정치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GTX 1기 신도시 그런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게 합리성을 가지는 나중에 뭐 예타 대통령 선거도 있고 해서 다 예타 면제해주자고 또 서로 이야기해서 가기 시작하면 정말 나라 앞길이 막막해요. 제가 보기에. 중국 아르헨티나 지금 보고 우리가 일본 보고 하하하 그러는데 과연 우리가 그런 나라들 보고 하하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4월 이제 총선이 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보니까 총선 앞두고 다양한 부동산 정책들, 확실히 좀 제고하는 정책들 나오고 있는데 총선 이후에 집값에 좀 어떤 영향이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아까 제가 부동산 경기라는 게 이제 광기, 패닉, 붕괴의 과정을 거듭할 수밖에 없는 얘기들을 제가 그 경제 원리를 말씀드렸잖아요.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붕괴 다음에는 장기 정체기가 한 5, 6년 정도 와요. 수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저축이 새롭게 이게 축적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한 5, 6년 정도 걸려요. 근데 이 장기 정체기에는 아무리 강력한 부동산 부양 정책을 펼치더라도 이 부동산 경기 못 살아나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역사가 그래요. 부동산 투기고 항풍을 불 때는 온갖 투기 억제책을 펼쳐요. 그거 투기 억제 못했어요. 그러다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면 또 온갖 부양 정책을 펼쳐요.
근데 살려내지 못했어요. 이거는 부동산 시장의 고유의 특성이란 말이에요. 예, 일반적으로 광기는 한 3년 정도 지속이 되고, 패닉은 반년에서 1년, 그리고 붕괴도 반년에서 1년 지속되다가 그 뒤에 5, 6년 정도의 정체기가 와요. 그 정체기에서는 그런 정책 펼치면 안 돼요. 이미 내가 중병에 걸렸어요. 그럼 감당을 해야죠. 미리 예방 못 했으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든지 그 부정을 하게 되면, 그리고 어떻게든지 영양제나 뭐 이런 걸 통해서 그 활동을 활발하게 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낼 수가 있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뭐 그런 부분과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 책에서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이 미국 경제 대공황을 불러일으켰다,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이렇게 총선을 앞두고 각종 공약들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본다면은 약간 좀 위험하다, 그렇게 이제 보는 정책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럼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돈을 잘 쓰는 것은 이 목적이잖아요. 이 목적을 위해서는 돈을 잘 버는 수단을 강구를 먼저 해야 되잖아요. 수단이 뒷받침되지 않은 목적은, 이거는 실패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당연히 실패를 해요. 그렇잖아요. 돈 잘 벌지 않고 쓰기만 해봐요. 그냥 망하잖아요. 그래서 선심정치,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현재의 경제학은 이 목적과 수단도 구분을 안 해요. 그러니까 선심정책 펼쳐도 큰 일이 안 벌어질 줄 알아요. 근데 아니에요. 지금까지 이 세계적으로 특히 제3세계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는데, 소위 파퓰리즘, 이걸 통해서 경제를 망친 나라가 한두 나라가 아니에요. 아르헨티나는 세계대전 직후에 세계 5대 경제 부국이었어요. 근데 그 뒤부터 파퓰리즘이 만연하면서 지금 우리나라 국민소 3분의 1도 안 되잖아요. 그만큼 위험해요. 다만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조금 더 이성적인지 그 소위 이제 선심정치의 규모가 좀 적은 편이에요. 경제 규모에 대해서. 그래서 그나마 좀 나은 편인데, 그래도 선심정책은 후유증이 커요. 그 안 펼쳤으면 좋겠는데 이 또 정치라는 속성이 이제 그렇지를 못하니까 좀 답답하긴 하죠. 그런 선심 정책을 뭐 물론 이제 공약만 발표를 하고 실제로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으나, 결과적으로 이 중에서 몇 개만 뭐 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오히려 이제 부동산 시장이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겠네요. 부동산 시장 절대 못 일어난다니까요. 새로운 수요가 일어나야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수요는 이미 그 투기 광풍 당시에 이미 다 사라졌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이제 엄청나게 이제 거래량 터지고 집값 엄청나게 오르고 2018년, 19년, 20년 투기 광풍이 불었잖아요. 미래 수요까지 끌어다 썼어요, 그때. 그러니까 수요가 없어진 상황이 된 거예요. 수요가 없어졌으니까 당연히 부동산은 붕괴되고 그 뒤에 이제 장기 정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2023년도에 장기 정책에 들어갔으니까 앞으로 한 2, 3년 지나면 주변에서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얘기 쏙 들어갈 거예요. 그때가 투자의 최적기예요. 이건 제가 한 얘기 아니에요. 주식 투자 대가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아라. 지금은 약간 그런 장치 침체기의 초입 부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럼요. 한 2년 정도 더 열심히 저축하셔서 그때 투자하시면 지금까지 이런 거 다 복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보면은 PIR, 소득 대비 이제 집값 추이 보면은 상당히 높잖아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20배 가까이 되고 하는데, 확실히 이런 것들 보면은 그 수요 자체가 생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요. 사람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내가 20평에 살고 있으면 30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싶잖아요. 그리고 변두리에서 살고 싶으면 중심부에서 살고 싶잖아요. 강남에서 살고 싶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투기는 안 없어져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구가 줄어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지금은 저출산 고령화 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인구가 정체하거나 이제 감소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한쪽에서는
슬럼화가 이루어지고 아. 다른 한편에서는 투기가 일어나고 주기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선진국에도 대도시 주변에 슬럼화된 데 많잖아요.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도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과거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그 반지하에 사는 사람 많았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지금 반지하 그 월세 전세 내놓는 사람들 하나도 없어요. 수요가 없으니까. 옥탑방도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2023년에 집값 조정이 올 거라고 하셨는데 네, 정말 조정이 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 2024년 어떻게 보시는지 대부분 약간 여전히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고 있는데 박사님께서는 어떤 인사이트를 갖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예, 저희는 전체적인 이제 거래량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불황장세라고 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고금리가 쉽게 풀리지 않고 또 가격도 그렇게 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요자들이 지난해처럼 그렇게 약간은 여름 넘으면 약간 묻지마로 들어왔거든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지금은. 왜냐면 가격이 안 싸기 때문에 그런 건데, 다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저는 보합세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는 좀 안 좋을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PF 문제가 시장을 좀 심리적으로 짓누르는 것도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미국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 상반기에 한 번 정도는 안 낮추겠습니까? 아, 낮출 것 같긴 해요, 사실. 네, 그게 5월이 됐든 6월이 됐든. 그러면은 시장 금리가 좀 낮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하반기 되면 다소 좀 숨통이 트이는 어떤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고,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 아마 소박스권 장세 정도로 봅니다. 그런데 상저하고로 보고 있어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때 약간 나을 거다. 하지만 뭐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는 말하자면 이제 소박스권이 그거잖아요. 박스는 박스인데 너무 작은 박스니까 큰 변동이 없다, 이렇게 저는 보고 싶고, 아마 주택 시장이 회복하려면은 2025년 내년 정도는 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왜냐하면 내년에 일단 체감적으로 금리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것도 물론 전망이죠. 그거 가봐야 하는 건데, 뭐 그럴 개연성을 보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내년에 아파트 입주 물량이 엄청나게 줍니다. 그래서 부동산 124 최근에 업데이트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전국적으로 24만 4천 가구 정도가 되는데 올해보다 한 10만 가구 정도 줍니다. 26% 정도 줄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을 감안해 보면은 내년부터는 어쨌든 간에 뭐 여러 가지 시장에 좀 온기가 돌 거다, 이런 말씀드리고, 다만 지금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분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하고 비아파트는 또 구분하셔야 돼요. 비아파트는 잘 아시다시피 빌라 뭐 사기라든지 전세 사기 이런 것 때문에 이게 구조적 불황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마진도 나고요. 그래서 아파트하고 비아파트하고 좀 구분을 하되, 만약에 여러분들 대부분 아파트 쪽에 이제 관심을 가지실 건데, 만약에 실수요자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올 아마 상반기 쪽에 좀 초점을 맞춰 보시되, 다만 이게 가격이 안 싸면 사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시장을 바라보실 때 타이밍과 프라이스를 동시에 보고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타이밍이 좋다 하더라도 프라이스, 그러니까 가격 메리트가 없으면 사면 안 돼요. 그래서 가격 메리트를 고려하지 않는 타이밍 제기는 무의미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무조건 싸게 사셔야 되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 돼요. 타이밍만 재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라고. 그렇잖아요? 그거보다는 이런 거죠. 마치 이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하고 불리고 있는 거죠. 근데 부지런한 사람은 어때요? 일단 때가 된다고 그러면은 이게 온 동네 감나무 밑을 뒤지겠죠. 좋은 감이 있는지 나쁜 감이 있는지 구분해서 이제 의사결정을 내야 될 건데, 무조건 부지런해서도 안 되지만 때다 싶으면은 있잖아요. 조금은 저는 나름대로 좀 다리품 같은 걸 파는 것도 필요하겠다. 저는 그걸 상반기 정도로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정도 예, 보시는 거예요.
그때 정도 되면은 약간 집값을 내리누르는 이제 요건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약간 반등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됐다. 반등보다는 그냥 약간 보합세 정도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렇게 갑자기 크게 오르지는 못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앞부분에 이런 말씀 올렸잖아요. 우리가 이런 통계적 시각보다 오히려 이런 건 평론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실수요자는 부동산 평론가적 접근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장바닥 시세에 저는 좀 더 초점을 맞추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2층 가구 이상 대단지의 흐름을 항상 봐라. 왜냐면은 이게요, 만약에요, 이 금매가 팔리잖아요. 그러면 통계적으로는 드디어 시세가 포착이 되기 때문에 가격이 빠집니다. 그동안 거래가 안 됐으니까 시세를 모를 거 아니에요. 근데 실수요자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거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매물이 계속해서 공급되지 않는다는 전제를 본다면은, 이 거래가 되면은 어떻게 돼요? 싼 게 다 팔리잖아요. 그래서 통계적인 어떤 접근하고 실수요자적인 접근은 조금 분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뭐 대학원 논문을 쓸 거 아니면은 조금은 현장에서 답을 찾는 게 저는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자기가 부동산 평론가가 됐다는 착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 했잖아요. 지금 시장 구조가 옛날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주식에서 이제 워낙 주식 제가 방송을 자주 봅니다, 진짜. 애청팬이에요. 네. 그런데 네네. 이게 있거든요. 우리가 주식에서 어떤 얘기를 해요?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는 얘기를 하죠. 맞아요, 맞아요. 네. 부동산은 이제 안 통합니다. 저성장 국민이잖아요. 우리가 부동산 특히 아파트 실거래가 저점이 언제였냐면은 2012년 12월이었어요. 이거부터 2021년 10월까지 무려 9년의 장기 랠리를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2015년이 요 사도 가슴에 사도 돈 벌었단 말이에요. 당연히 무릎에 사면 돈 벌었죠. 근데 지금은 그런 국민인가? 저는 그런 대세 상승보다는 소사이클이 반복되는 구조일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약간 오르고 약간 빠지고 이런 식의. 그렇다면은 무릎에 사면 상투가 됩니다. 작년에 서울 아파트를 예를 봐드릴까요? 작년에 바닥이 언제였냐면은, 그러니까 2022년 12월. 그러니까 서울은 그때의 바닥을 찍고 2023년 1월부터 올랐어요. 전국은 2월부터 오르고요. 근데 언제가 고점이었냐? 9월이 고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울 보면 약간 9개월 정도 오른 거죠. 나머지 지역은 8개월 정도 오르다 다시 꺾였잖아요. 작년 6, 7, 8 이럴 때에 거의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해서 집을 사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단기 상투 잡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은 광속이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옛날에 그 오프라인 마인드로 부동산을 접근하면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제발 부동산 경기 회복 초입 때 집 산다는 그런 마인드는 버리셔야 된다니까. 집은 불황기 때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그 전후에서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장기 상승 랠리를 보였던 그런 추억은 잊어야 돼,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제가 매입가를 낮출까 고민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제발 부동산을 논문 쓰듯이 평론가적인 접근이나 담론에 지나치게 빠지는 것은 좋지 않아요. 물론 통계도 장기적인 시기에는 보시는 게 좋죠.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접근하실 때는 내가 올해 어차피 집을 살 거야 라고 생각할 때는 너무 통계보다는 차라리 다리품을 팔아서 임장 활동하는 게 훨씬 더 낫죠. 지금 대단지에서 금매가 팔린지를 체크해 보셔야 된다니까. 네, 그래서 실제로 보면요, 지금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은 1월 거래량이 조금 늘었어요. 지금 1월 거래량이 5일까지입니다. 5일까지인데 2월 5일까지. 그러면 1월 통계가 이제 2월 말까지 잡히는 겁니다. 이번에 설이 끼어 있죠. 그렇죠. 그런데 1732건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난해 11월이 1842건이에요. 이거는 신고가 다 끝난 겁니다.
12월은 1825건이에요. 근데 1월이 지금 다 집계가 안 됐죠, 지금. 네네. 그 20일 이상 남았잖아요. 근데 1732건이면은 제 생각 2000건 아마 육박할 가능성이 높아요. 반대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아니요. 그냥 거래가 이제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 아주 많지는 않지만 물론 이게 옛날에 우리가 역대 평균으로 보면 6,000건이 평균이에요. 2006년도부터 장기 시계를 보면은. 근데 그때에 비하면 이게 뭐 아까 제가 불황장시라고 말씀을 올렸잖아요. 그래서 1월에 지금 신생아 대출이 시작이 됐어요. 물론 신생아 대출이 아까 국토부 자료를 보니까 일주일 만에 96,000건 2조 5천억 정도가 이게 신청이 들어왔대요. 다만 여기 보니까 70%가 이게 그거예요. 대안대출이에요. 30%밖에 집 산다는 사람이 없긴 한데 어쨌든 시장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빨리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금 실수요자들은 제가 뭐 지금 사라 이런 얘기를 말씀 못 드려요. 저는 상반기에 좀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말씀을 일단 드리는데 책상에 앉아 있기보다는 조금은 현장에서 조금은 답을 찾는 어떤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총선 이슈가 네네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리뷰하신 뭐 영상을 저희가 보긴 봤는데 네. 총선이라는 또 새로운 변수 때문에 부동산 세금에서 좀 주의할 점이 있으면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저는 저희 그 수강생들하고 이제 구독자분들한테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조금 기대치를 낮춰야 될 것 같다. 어떤 기대치요? 왜냐하면 이제 저도 처음에는 총선이 4월 달에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전에 좀 뭔가 추가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안 그럴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대선하고 총선은 좀 다르거든요. 네. 이제 새롭게 국회의원을 뽑아서 이제 국회를 구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다 이제 이번 회기가 끝나고 이제 다음 넘어가는 건데 굳이 여기서 뭔가 힘을 들여서 할까? 그런 심리가 좀 드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굵직굵직한 대책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을 것 같고 총선 오히려 지나서 나올 것 같다. 그럼 총선이 4월 달에 있죠? 그러면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어느 쪽이든 뭔가 어수선할 거예요. 양쪽 다 어수선할 수 있고. 그럼 금방 한두 달 지나갈 겁니다. 그럼 벌써 5월달, 6월달 돼버리죠? 근데 우리 세법은 항상 7월달, 8월달에 개정세법을 내거든요? 국세는 7월, 그리고 지방세는 8월달 내는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롭게 뭔가 하겠다는 거예요, 정부가. 그럼 이제 그때 새롭게 구성된 국회가 이제 9월달에 또 정기국회 열리잖아요? 그럼 그때 가서 뭔가 되지 않을까? 그럼 정기국회가 12월까지 가는데, 7월달 정부가 낸 게 바로 통과될까요? 뭐 10월, 11월, 그때 되겠죠? 그러면 언제 시행할까요? 24년 12월부터 시행을 할까요? 아니죠. 새롭게 25년 1월부터 하겠죠. 물론 최근에 언론 기사를 보니까 제가 오늘도 오면서 봤는데 한국경제 기사였는데 정부의 어떤 방침은 다주택자 규제를 좀 완화하고 또 특히 이제 부동산 PF 지금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좀 이제 활성화시키겠다, 살려보겠다 하는데 야, 이게 또 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이게 막연하게 희망 갖지 마시고 조금 더 냉정하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총선 지나고 7, 8월 정도 돼야 될 것 같다. 뭔가 구체적 나오려면. 그럼 이제 지금부터 우리 12월인데 여유 있게 봤을 때 한 1년 정도 그냥 차라리 기다리는 게 낫다. 그러니까 그 말은 1년 정도는 내가 조금 더 뭔가 계획 있고 이게 좀 지금 현 상태 이상을 유지할 수 있는 뭔가 체력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스트레스 DSR 도입 논의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사실 또 내년 4월에 또 총선이 있고 그래서 이 대출을 옥죄는 정부의 기조가 좀 다시 바뀔 수 있을까요? 대출을 죄고 있는데요. 가계부채 때문에 사실은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게 맞고요. 2023년에는 특례보금자리 해줘서 이제 풀어줬는데 특례보금자리가 왜 도입이 됐을까요? 가계부채가 그때는 없었을까요? 그때도 심각했잖아요. 맞아요. 네. 심각했는데 자, 무엇이 중한디? 무엇이 중한디? 작년에 둔천주공 올림픽파크 포리온이 무슨 일을 가고 미계약이 날 정도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이 되다 보니 만약에 1.3 대책이 그렇게 안 나왔다면 저는 둔천주공이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나고 수습이 안 된다면 얼어붙으면서 진짜 경착륙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 파급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특례보금자리라는 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을 했고요. 그게 일반형이 9월 26일에 종료가 됐고요. 우대형은 2024년 1월에 종료가 되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가계부채 관리를 해야 되는데 더 급한 불이 있었기 때문에 특례보금자리를 도입을 했고, 이제 상반기 반등을 했잖아요. 급한 불 껐어요. 정부 입장에서. 아, 됐어. 이 정도면 됐어. 이걸 계속 연장해주게 되면 또 과잉 수요가 들어오게 되고 오버슈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특례보금자리도 종료시켰고요. 생각해보면 몇 가지가 돼 있었잖아요. 50년 만기 상품도 슬그머니 없애버렸고요. 이제 스트레스 DSR도 도입한다라고 하는데 정부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트레스 DSR이 뭐냐면 이제 DSR이 우리 소득 대비 대출 한도를 정해주는 건데 더 강하게 적용해주는 거예요. 가상금리를 예측을 해가지고 올라갈 가상금리를 미리 또 적용을 하는 건데 시뮬레이션 결과가 있는데요. 연소득 5천만 원 회사원이 변동금리 4.5%로 40년 대출을 빌리게 되면 3억 7천만 원 정도 지금 대출이 나오는데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게 되면 가상금리 1% 적용하게 되면 5천만 원 감소합니다. 3억 2천으로. 결국에는 대출을 쬐게 되는데, 조이게 되는데, 대출을 조이게 되면 가계부채 관리에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는 구매 능력이 안 좋아지잖아요. 아니, 내 소득이 늘어나진 않는데,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되면 살 수 있는 그 금액 기준이 낮아지게 되잖아요. 결국에는 주택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기존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전제 조건은 집값이 생각보다 더 많이 떨어져요. 정부는 그냥, 상반기 반등을 했고, 앞서서 우리 그래프 한번 봤잖아요. 그 실거래가 그래프를 보면, 자, 상반기 2023년 상반기 그래프 다시 한번 살짝 보면 이거 뭔가 눈으로 봐도 비정상이잖아요. 빨간색, 파란색이 막 밑으로 막 내려왔단 말이에요.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 막대 그래프가 위로 너무 많이 올라가도 안 되고요. 밑으로 너무 많이 내려가도 안 돼요. 그러면 하반기 상황을 보면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딱 좋아요. 그냥 시냇물 흘러가듯이 조금 올랐다 조금 내렸다가 조금 올랐다 조금 내렸다. 요게 가장 원하는 시그널이거든요. 그러면 요 정도 수준을 유지한다면 가계부채는 굳이 풀어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내려왔는데 다시 또 2023년 2022년 12월처럼 큰 폭으로 내려가면 정부 입장에서는 특례보금자리 시즌2가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2024년에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특례보금자리는 없어졌지만 나오는 거는 신생아 대출이 나오잖아요. 신생아 대출이 또 나옵니다. 27조 원 정도 규모입니다. 적지 않아요. 27조 원이 신규로 자금이 개방이 되는 거예요. 물론 대상은 정해져 있죠. 특례보금자리는 뭐 금액 기준이나 소득 기준이 되면 신청할 수 있는데 신생아 대출은 뭐 저 같은 사람은 뭐 어차피 나이도 안 되지만 이게 사실 자녀를 출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를 출산하는 분들에 대해서 출산율이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이제 하긴 하는데, 그래도 저는 특례보금자리보다는 효과는 좀 제한적일 것이다. 하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그러면 하락폭이 커지는 것을 막아주는 버팀목 역할을 해주기에는 저는 어느 정도 역할은 충분히 해줄 수는 있다. 애기 놓을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 이게 대출이 나오니까 이거 받으려고 한번 해볼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대출 금리가 생각보다 더 많이 떨어지게 되면 신생아 대출이 뭐 1.6%에서 3.3%까지 나오는데 지금 고정금리가 3.3%까지 내려와가지고 이게 또 변수가 될 수는 있는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신생아 대출이 나오면 뭐 조금은 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